그럼 제 차례가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주익종 박사님 설명을 들으면서 더 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아주 입체적으로 말씀하셨고, 특히 그 중요한 도표들이 들어가서 이해하기가 아주 쉬웠는데, 특히 그 도표에서 몇 가지 기억할 만한 통계가 월남전에 우리가 참전한 대가로서 그 기간에 얻은 수입, 외화 소득이 약 10억 달러고, 그 같은 기간에 무역 수출의 약 20%, 수출 외 소득이 20%, 그야말로 피의 대가인데 그렇게 많았고, 그 기간이 바로 우리가 경공업 발전에서 중화공업 발전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과도기인데, 그 과도기에 우리가 파병돼 가지고 5천 명이 전사한 그 피의 대가가 10억 달러, 그 이외에 또 중동에서 진출해가지고 성공하는 그 건설 회사가 사실은 월남전에 먼저 나가서 그 힘을 길른 그와 연관이 되면서, 역시 이 피의 대가라는 게 가장 비싸게 치이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63년에 우리나라 그 일자리가 보니까 760만인데 79년에 1300만, 약 박정희 시절에 일자리가 600만 개가 늘었습니다. 600만 개가.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게 일자리 만들어주는 건데 600만 개의 일자리를 박정희가 만들었다. 요새 일자리 만든다는 공약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박정희의 공의 핵심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통계를 보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국제정세가 우리한테 유리해서 이 중국은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문화대혁명으로 10년 까먹고, 또 우리하고 경쟁 붙을 만한 남미에서는 수출 입국 정책이 아니라 수입 대체 정책을 써가지고 우리하고 경쟁할 만한 나라가 없었다. 대만과 한국이 또 일본까지 이 기회를 잘 살렸다 하는 그런, 또 그것을 수출 입국을 뒷받침하기 위한 외교 정책으로서의 한일 국교 정상화와 월남 파병, 이런 걸 아주 입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아까 잠시 뉴스를 보니까 오늘 뭐 북한에서 중대 발표한다더니 예상한 대로 오늘 아침에 발사한 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다. 날아가기는 900km 날아갔지만 고도로 한 2800km 올라가서 이거 직선으로 쏘면은 저 알래스카까지 도달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이것도 과학인데, 남북 간의 이 군사력 대결은 핵심은 과학의 대결입니다. 과학 기술의 대결이고, 여기서 우리가 핵 전력, 미사일 전력에서는 우리가 지고 있다.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발전의 성부도 어떻게 보면 과학 기술에서 난 점이 있습니다. 과학 기술에서.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발전, 안보 전략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과학 기술이 너무 전문적이고 어려운 것이므로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전략에서 과학 기술의 중요성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월간조선에서 언젠가 한번 박정희 대통령의 과학 기술 정책을 한번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 여기 보니까 아까 김광모 선생님께서 오셨는데 바로 과학기술 정책을 그때 청와대에서 담당했던 오원철 수석과 함께 분이 여기 와 계시고 또 책도 쓰셨는데, 저는 과학기술 정책이 핵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은 과학정신이 뛰어난 분입니다. 이 과학정신이라고 하면은 실험실에서 뭘 하는 이 정도 수준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지도자가 과학정신이 있다는 것은 첫째는 합리주의란 뜻이죠. 그 다음에 실용적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과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과학정신은 그러니까 실사구시란 말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실사구시 정책을 쓰면은 현실과 사실을 먼저 파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기의 신념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정책을 세우는 것이죠. 모든 것의 바탕은 과학적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성공한 경제정책도 성공하고 안보도 성공한 그 바탕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과학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물론 그분이 이제 이공계통 아닙니까? 그리고 그림을 잘 그리는 분들이 보통 이공계적 자질이 있는 분인데, 그 예로서 제가 이제 이 발표문에 몇 가지 넣었습니다. 1962년 1월에 이 경제기획원에서 1차 5개년 계획 발표회를 하는데, 그 발표자가 근사하게 1차 5개년 계획의 청사진을 이야기를 하니까 박정희 의장이,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마지막 질문을 딱 하나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질문. 박정희 대통령의 질문은 그게 아주 핵심이거든요. 질문이 어떻게 보면 역사를 바꾼 경우입니다. 이분이 질문이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경제개발 계획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런데 과연 이런 경제 발전을 과학기술적으로 뒷받침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슨 공장 짓고 하는데, 그런데 돈만 있으면 되느냐?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인력이 있느냐? 그런 뜻으로 과학기술적으로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까? 딱 물으니까 그 발표하던 사람이 전혀 생각 안 한 부분이에요. 거기 주로 한국은행 조사부라든지 이런 엘리트들, 주로 사회과학적인 엘리트죠. 이 사람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과학기술을 도외시하죠. 과학기술은 그 노동력의 일부단 말이야. 돈만 가지면 뭐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딱 질문을 하니까, 해가지고 아무도 대답을 못 했어요. 송정범 차관이 일어나가지고, 기술 수급 계획은 별도로 우리가 연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술 수급이란 말을 응급결에 했어요. 나중에 그 말이 기술진흥으로 바뀝니다만.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경제기획은 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 한 방 맞은 거죠. 문제의식을 전혀 안 가졌는데 박정희 의장만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짜고 해가지고 만든 게 제1차 5개년 기술진흥 5개년 계획이죠.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과학기술의 진흥을 국가가 주도한다는 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발전을 한 것은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한국의 중화공업 발전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과학기술, 그리고 인력, 기능공, 연구시설, R&D 투자 이런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중화공업 선언을 할 때 중화공업 선언한 그 연설문이 여기 박정희 정신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22페이지에 보면은 제목이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 선언입니다. 전 국민의 과학화. 중화공업이 되려면은 전 국민이 과학화를 해야 된다. 과학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과학화 하면은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정책화된 게 뭡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거. 1970년대 연탄가스 중독 사고로 1년에 보통 제 기억으로는 한 1000명, 2000명 죽었습니다. 연탄가스 중독 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느냐? 새마을 보일러를 만들어야 된다. 그 굴뚝을 가스를 뽑아내는 굴뚝을 왜 바깥으로 별도의 굴뚝을 만드는 그런 건축법을 만들고 해가지고, 또는 그때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들 왜 조기에 이 꼬부랑 할머니가 되었습니까? 낮은 부엌에서 일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70년대 대한민국은 부엌 개량화 기억납니까? 그래가지고 부엌일을 서서, 이게 생활의 과학화 아닙니까? 생활의 과학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과학정신은 무슨 거창한 것도 있어요. 거창한 것뿐만 아니라 그런 생활의 과학화, 지분 개량, 초가집 없애자 이런 것부터 나와서 이게 이분의 모든 정책의 근본이 되었다. 이 점을 제가 강조 드리려고 합니다. 과학정신이 뭐냐? 과학정신이 뭐냐? 자, 이것을 조금 더 들어가면은 오히려 과학정신이 뭐냐 하는 것은 박정희와 반대되는 사람 이야기를 설명하면 오히려 더 쉬울 겁니다. 과학정신을 박정희 대통령 가난과 싸우는 사람이죠. 그런데 요새는 과학과 싸우는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과학과 싸우는 대통령이 나왔어요. 4대강 사업, 그것은 오염을 줄이는 겁니다. 오염이란 간단하지 않습니까? 물이 많으면 오염물질의 양이 적어져가지고 오염을 줄입니다. 그래서 4대강 되고 나서 사실은 강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녹조라는 거, 이걸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녹조 뭐 한다면서 이 가뭄에 4대강 보를 연 사람, 이건 과학과 싸운 사람입니다. 과학과 싸운 사람. 결정적인 게 이게 원자력 발전입니다. 원자력 발전이야말로 우리나라 경제 개발뿐만 아니라 한국 근대화의, 제 생각으로는 한국 지난 70년 동안 한민족이 이룬 10대 위대한 성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결심만 하면은 원자폭탄 핵실험하지 않고 2, 3년 안에 수십 개 만들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치는 배경이 뭡니까? 원자력 발전 아닙니까? 이 하나 폐쇄했지만은 그 전에 25개의 원자력 발전, 세계 5위 내지 6위,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안전성이 세계 최고입니다. 한국의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이 세계 최고입니다. 가동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유출돼 가지고 피폭된 사람이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40년 동안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날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낮은 가격과 효율성을 추구했습니다. 값싼 발전 단가를 최고로 여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였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아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인데 어떻게 세계 최고의 안전도를 자랑합니까? 이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낮은 가격과 효율성을 추구한 것도 물론이고 우리는 값싼 발전 단가를 동시에 추구했어요. 효율성과 값싼 단가 그리고 안전을 다 이룬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겁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그래서 수출까지 한 거 아닙니까? 이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할 때 우리가 원자력 공학과를 나온 기술자들이 바로 인수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처음부터 우리 기술을 가동을 했습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그러다가 80년대 가면은 우리가 이제는 원자로를 설계를 하게 됩니다. 한국형 원자로를 만들어서 드디어 이명박 대통령 때 UAE에 수출까지 했어요. 반도체 수출도 좋지만 원자로 수출이라는 것은 세계에서 할 수 있는 나라가 5나라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이 과학과 싸우는 대통령의 연설을 한번 듣겠습니다. 지난해 9월 경주 대지진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작년 9월에 경주에서 난 걸 대지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지진, 동경 대지진, 중국의 당산 대지진, 보통 몇만 명, 몇십만 명 죽어야 대지진은 말을 붙이지. 경주 대지진이 뭡니까, 이게? 경주 대지진을 하면 앞으로 경주에 누가 관광 오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지진에 가장 잘 대비해온 나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6년 3월 현재 총 1,368명이 사망했고 피해 복구액 총 225조 원, 사고 이후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 환자 발생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첫째, 지진으로 일어났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쓰나미로 일어났죠. 쓰나미. 그 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는데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죽으려면 방사능이 유출돼야 되는데 방사능이 유출된 게 없어요. 방사능에 피폭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1,368명이 사망했다니까 일본 정부에서 항의했습니다. 이거. 세계 역사상 드문 일입니다. 다른 나라 대통령의 연설문에 사실이 틀렸다고 외교적으로 항의한 첫 경우 아닐까요?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사고 이후 방사능 영향으로 죽은 사람과 암 환자 발생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많다고 했는데 단 한 사람도 확인된 게 없습니다. 왜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원전, 가장 안전한 원전을 과장해가지고 한국 원전은 위험하다고 하고 나서 앞으로 원전 계획을 백지화시키겠다. 이거 아닙니까? 광우병 선동 구조 똑같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가장 위험한 것이라고 선동한 사람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대통령이 과학과 싸운다. 과학을 부정한다. 이런 거죠. 뭐 그 이외에도 있지 할 건 많은데 현직 대통령한테 너무 또 결례가 될까 싶어서 이 정도로 하는데 하여튼 과학을 이해한 사람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까지라고 봅니다. 저는 이 네 분 대통령이 과학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과학을 이해한, 그리고 그 과학적으로 집행을 한 사람이죠.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한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사실,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입각해서 정책을 펴는데 자기가 이 사실을 파악을 해보니까 자기가 세웠던 정책이 이게 사실과 현실과 안 맞는구나 하면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과학정신입니다. 과학정신은 비판정신입니다. 과학을 발전시키려면 얼마나 실험을 해가지고 맞지 않는 이론은 폐기시키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수정하고 하는 과학정신이야말로 비판정신입니다. 실증주의입니다. 실험정신이죠. 이런 정신을 가진 지도자는 잘못하면 고칩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한때 수입 대체 정책 비슷한 걸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1962년에 뭔가 화폐개혁 했더니 뭐 조달할 수 있는 민족 자본이 얼마 안 된다. 실패라는 걸 알고 금방 수출 입국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과학 정신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이 좌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게 기본적으로 반과학적입니다. 반과학입니다. 반지성, 아까 우리 이승수 회장이 좌파를 반지성이라고 그랬는데 그 반지성이 반과학이란 말입니다. 반합리죠. 반사실이죠. 사실. 그래서 아까 이런 연설을 하는 사람은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 연설은 대통령 연설이라기보다는 환경단체 대표가 할 만한 연설 아닙니까? 그러나 환경단체 대표도 여기 환경단체라고 하면 자꾸 이게 환경단체를 폄하하는데 참 환경단체 좋은 단체입니다. 환경단체 대표 중에 조금 수준이 낮은 사람이 하는 정도의 연설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고 문제는 그게 정책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게 정책화가 되고 있다. 이 에너지 정책은 국가 기본입니다.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 짓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거니까 이건 반드시 국민 투표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사안은 반드시 국민 투표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국민 투표 사안입니다. 외국에도 이 정도는 국민 투표합니다. 우선 가정용 전기값은 최소한 4배 오릅니다. 4배 단가가. 그럼 불가능합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담당하고 있는 30-40%의 발전량을 풍력, 무슨 태양광으로 바꾸려면 한 100년 걸릴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석탄 발전소도 같이 없애버린대요. 그러면은 거의 LNG에 의존한다는, 천연가스에 의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천연가스 값이 지금은 낮지만 이게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발전은 여러 방향을, 그걸 포트폴리오라고 그러는데, 수력은 우리 약하지만 수력, 풍력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여러 가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장 두 개, 반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과 석탄 발전소를 앞으로 안 짓겠다고. 풍력하고 태양열 합치면은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0.9%입니다. 발전 단가 5배입니다. 5배.
5배, 6배. 여기서 기술 혁신이 아주 나올 가능성이 아직은 뭐 있겠죠. 그러나 시간 많이 걸릴 겁니다. 이게 정책으로 간다는 겁니다. 반과학적인 생각이 연장돼가지고 국가 정책으로 들어가 버리면 저는 이건 집행 안 된다고 봐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한국 경제가 망가지고 수출 경쟁력이 뚝 떨어지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하는 사태를 그래도 지금 당장 뭐 짓고 있는 고리 제5, 제6 이걸 중단시켰는데 이거 가지고 나중에 국가가 짊어져야 될 돈이 한 2조 된다고 그래요. 2조. 누구 계산해 보니까 북한이 쏘는 장사정 포를 막을 수 있는 우리 장비를 만드는데 2조가 든답니다. 아니, 그 돈 가지고 장사정 포 막는 방어 시설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가 뭐 5만 개가 뭐 줄어든다 뭐 이러냐. 하여튼 지도자의 과학 정신.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이 과학을 가장 쉽게 이해하고 그래서 몇 년 전에 11.6 사건 기념일에 그 누가 연설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설을 하는데 과학자 대표가 나와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은 첫째, 정부의 적극점에 일관된 과학기술 정책, 둘째, 기업의 부단한 기술 개발 노력, 셋째, 과학기술자들의 시대적 사명감의 세 가지 요소에 기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 정책의 일관성 및 영도력, 그리고 과학기술자들의 사기는 저하되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먼데 안타까운 일이며 그래서 오늘 과학 대통령님을 추모하는 감회가 더욱 깊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분이 이 추도사를 한 분이 과학자들은 이게 로비력이 없고 사교력이 부족해가지고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보호해주고 밀어주지 않으면 과학은 발전하지 않는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바로 과학자들, 그 외로운 과학자들을 도와주고 밀어준 분이다 해서 그 키스트 안에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감사하다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자들이 대접을 받게 된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가동한 다음이죠. 그래서 이 과학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아주 친하고 과학과 사회주의 전체주의 체제는 맞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원체 사실을 부정하고 역사를 조작하고 과학을 부정하므로 이것은 필연적으로 과학과 싸우게 되고 과학과 싸우면은 누가 이깁니까? 과학이 집니까? 1 더하기 1은 4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뭐 건물을 지으면 그게 안 무너집니까? 과학이 이깁니다. 과학에 도전한 사람 치고 이긴 사람 없어요. 갈릴레오를 무슨 뭐 연금을 시켰더니 갈릴레오가 한 이야기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 내가 잡혀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지구가 안 돕니까? 지금 한국에서 과학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우물안 개구리가 돼가지고 골목대장처럼 한국에서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정책을 펴면 되겠지 하지만 실전 단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과학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 국민 이야기인데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배웠지만 과학적 사고가 부족합니다. 아까 우리 이승수 회장의 이야기의 근간은 결국은 잘 속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울수록 잘 속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배운 무식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냐 아니냐는 이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답하는 사람이 대졸자의 30%나 된답니다. 30%. 그런데 국민학교 졸업 경력을 가진 사람 사이에서는 그게 8%밖에 안 돼요. 많이 배울수록 과학은 안 배우고 과학 정신은 안 배우고 선동에 넘어가는 걸로 된다.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가득하니까 불평불만이 가득하면 그게 과학 정신을 망가뜨리는 거죠. 과학 정신은 냉철한 것이고 이것은 수학적인 것이니까요. 그래서 과학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 발전을 가져온 과학정신이 정책에 구현될 때 실사구시로 나오고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는 우리의 거대한 과학기술력을 만들어내고 드디어 우리나라가 과학 집단인 원자력 발전, 포항종합제철, 드디어 삼성전자와 같은 삼성전자는 세계에서 특허 출원 건수가 아마 애플 다음으로 두 번째 아닙니까? 그런 거대한 과학 집단을 만들어냈습니다. 만들어낸 것은 박정희라는 위대한 지도자와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거기 기업과 맞물리고 무엇보다도 이 제1차 경제 발전을 뒷받침한 5개년 계획을 뒷받침하는 이 과학진흥 5개년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1962년 5월에 그때 권력을 잡고 있던 국가재건 최고회의 장교들, 그때 나이가 한 30대, 40대 되는 그 실권자죠. 군부 정권이니까. 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과학기술을 이렇게 진흥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더니 그 장군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좋아하면서 그 보고를 봤더니 책상을 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입하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국군이라는 이 집단이 바로 과학 집단이거든요. 전쟁을 하려면 과학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장교들이 과학에 대한 감수성이 아주 높았다. 그래서 군인들이 과학자를 뒷받침하는 구조가 거기서 만들어졌다. 군인들이 과학자, 기술자를 뒷받침하고 그것이 기업과 연결됨으로써 드디어 군인, 과학, 기술자, 기업인이 우리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이 무대에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성공 비결인데, 그러나 이 과학 정신이 좌파 이데올로기의 도전을 받아가지고 과학 정신이 허물어지면은 우리나라 정치, 경제, 과학, 산업 모든 부분에서 특히 국방 분야에서까지 총체적으로 붕괴될 것이다. 과학 정신을 다시 살려야 된다. 합리주의 정신, 실사구시. 이병철 선생이 1950년대에 삼성을 만들 때 기업 이념을 세 가지 말로 정리를 했습니다. 사업보국, 사업을 통해서 나라에 보답한다. 두 번째, 인재제일입니다. 사람을 기른다. 세 번째가 합리경영이었어요. 합리경영, 그게 과학경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병철, 박정희, 이승만 같은 위대한 합리주의자들, 위대한 과학정신을 가졌던 분들, 이분들의 정신을 다시 우리가 깨우쳐가지고 바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사람들의 생각이 담겨진 게 국민교육헌장 아닙니까? 국민교육헌장에 담긴 정신이 이게 과학정신입니다. 그래서 저 이야기를 국민교육헌장 읽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국회를 통과한 문서입니다. 1994년에 김영삼 정부 때 이걸 폐기했습니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을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발을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 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가다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면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필히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건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설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감사합니다.